오늘은 평상시에 보지 않던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전력난 때문에 미국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미국에서 LNG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에서 전력을 막 대규모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 그 겨울을 무사히 넘길 만한 그런 에너지 관련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거기에다가 황다그룹 얘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이자를 요번에 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 그 발행채권 투자자에 대해서, 근데 아직 고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황다그룹이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돼서 재편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생산 뭐 내년 생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기차가 생산돼서 나온다고 한들 얘가 다른 중국 내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런 그 기업들을 누르고 마진을 낼 만큼 그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룹 자체가 불안한데 AS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불안정한 기업에 대한 자동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우리처럼 중도금을 계속 받거나 이렇게 건설 전에 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지었는데 최근에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다 짓고 나서 판다는 후불제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금난에 휩싸이고 있는데 후불제가 말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넘겼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파산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이건데, 뉴시스 기사하고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요 부분이 문제죠. 요걸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의 경우 건설용 철강제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해외 자회사 베트남에 위치한 포스코 야마토비나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얘가 중국향 수출이 감소할 거다, 헝다가 파산하면. 뭐 현대철과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니까 그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주요하게 잘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세 도입 얘기도 있거든요, 중국에. 다만 이제 이 중에 도입을 하는데 당원들의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시진핑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요 도시 웬만한 것들은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부 지역만 뽑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일부 도시 우선 시행이라고 돼 있죠, 5년간. 그래서 이게 시장에 뭐 급격한 충격을 야기하진 않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약간 누르는 그런 것들은 작동할 것 같아요. 헝다 파산이나 보유세 강화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피부로 느껴야만 이제 그 느낌이 온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력을 줄 것 같고, 헝다 쪽 파산이 훨씬 더 빠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시장이 여기저기 지금 꾸물꾸물하고 소리가 안 좋습니다. GDP 성장률도 5% 미만이 4.9%로 왔고, 그런데 인민은행은 뭐 헝다그룹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로 바꾸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행보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유심히 잘 쳐다봐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인 방향 선회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심히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투자 대상 국가입니다. 대만 관련된 얘기에서 한번 화들짝 했었거든요. 뭐 중국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게 꼭 나쁜 거냐.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도 대만하고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뭐 전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쓸려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외교정책에서 한쪽으로 몰아치는 외교정책을 했다가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불안해지거나 혹은 그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겪게 될 거기 때문에 정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경제 성장률 문제인데요. 아직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3분기 GDP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는 뉴욕 연준인데, 이게 3분기의 시기별로 3분기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발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데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블루칩 컨센서스에서 이제 주요 기관들이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 3분기를 예측하는 거고,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예측하는 건데, 이 주요 성장, 블루칩에서 예측하는 것도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애틀란타 연준은 계속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률이.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지금 기업 실적 관련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약간 머리를 들고 이런 상황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하고 거기다 성장률까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테이퍼링도 얹혀져 있죠, 지금.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안 내려오면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할 카드를 가지고 있고 대응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거나 테이퍼링 강도를 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에도 상당한 불안정성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데요. 이거 헤럴드 경제 기사고 10월 24일자 기사며,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신동윤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보시면 산탄절에 재봉쇄를 경고했는데, 이제 영국 가장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미착용,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논란 답변에 대해서 회피했다고. 영국은 마스크 안 쓰고 막 축구 경기 보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저희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이 확진율이 정신없이 올라와서 이제 피크타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1월 달에 피크타임 겨울에 쳤던 걸 요번 겨울에 이 정도 수준이면 피크타임을 넘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빨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계속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투여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맞은 사람은 거의 80%다 갔고 79%. 그리고 2번 다 맞은 사람도, 완성한다는 사람도 74.9니까 75%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겨울이 되면 이제 위에 상위 1, 2, 3 레벨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탑인데, 아랍에미레이트 보시면 이게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밑에 붙어 있죠, 바닥에. 그 다음에 있는 데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도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들리긴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미비해요.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쿠바인데, 쿠바 말고 칠레를 볼게요. 칠레 보시면 칠레인데 이거 약간씩 머리를 들리고 있긴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있는 곳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바닥에 붙어 있죠. 같은 유럽 국가인데 영국에 비해서. 그다음 싱가포르이 최근 막 확 들렸습니다. 한번 옛날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백신과 관련된 싱가포르이 여기거든요. 예, 여기 있거든요. 우리보다 높고 전체 여기도 백신 완결된 게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도 저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 운동 경기장이라든가 혹은 콘서트장이라든가 뭐 극장 실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야외든 실내든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요인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마스크와 개인위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일정 부분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 부분까지 컨트롤이 되는 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처럼 확 했다가 또 다시 다 봉쇄하거나 하면 그 자영업자가 또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면.
그래서 서로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잘 커버해야 될 것 같고, 올 겨울에 백신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크게. 다만 기업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죠. 다만 뭐 기업 매출이나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타격은 있겠지만 그게 뭐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거와 믹싱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미국의 그 주택 가격 지수 올라가는 건데요. 이거는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얘가 실질 가격입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에 미국이 실제로 주식 시장이 정점을 맞은 게 여기는 이쯤에서 내려가는 걸로, 인플레이션 정황 통계마다 다른데 실제로 빨리 움직인 건 2006년도 중반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지금 인플레이션 적용한 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명목은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빠른 데이터는 2006년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게 그 모기지 관련해서 30일, 그러니까 60일 이하, 30일에서 60일, 그 다음에 180에서 90일, 그러니까 이 노란 게 더 연체율이 높은 거예요.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연체율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 잠깐 급등했던 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 때 압류와 관련된 것들에 잠깐 튀었다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게 우리 FOR이라고 해서 그 DSR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부채와 관련된 것들을 상환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한 건데, 지금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07년도에 보시면, 2007년도에 여기 보시면 17배, 12배, 13배 정도 되죠. 18배에서 13배 정도 가장. FOR은 18배, 그 다음에 DSR은 13.17배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쭉 보면 18배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 올라갔거든요. 그렇던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9배하고 13배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얘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걸 보면 이게 그 모기지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2007년도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6년, 7년도 이 시기는 결과적으로는 한 6%대에서 5% 정도 수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있었어요, 모기지가. 그러니까 부담이 컸겠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채권 수익률을 위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여기에 있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이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놓고 보면 향후에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향후의 붕괴 시점, 향후의 경기 사이클의 그 추세 하락, 그 국면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었던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처럼 주택시장이 경기 수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사실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린 기사 중에 그게 있었죠.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돼서 매집이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거.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그 미국의 트리플C 이하 등급에 있는 채권 수익률의 인덱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수준은 과거에서 본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 등급이 높은 채권의 그 투자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경기 수축 국면에 크게 요동치면 이것도 경기 하락 국면에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상당히 불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그 향후의 경기 수축 국면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팽창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한번 꺼지질 않았거든요.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꺼질 때 상당히 세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제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향후 이제 경기 수축 국면 때 수축하는 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제 그때 주택 부분도 마찬가지고 채권 부분도 마찬가지고 잘 봐야 될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롱텀트렌즈.net이라고 하는 사이트, 롱텀트렌즈.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IR,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그 개인 소득으로 주택가격을 나눠보면 어느 정도 배수가 되느냐, 그 배수인데요. 이게 지금 그 2005년 6년 주택법을 붕괴되기 전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DSR은 낮잖아요. 좀 전에 봤던.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대출 규모가 작으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LTV가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급여는 올라가 있고 얘는 낮은데, 근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 빨리 올라간 것 때문에 이 배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지 않으면, 저희처럼 막 이빠이 채워 사는 게 아니고 PIR에 대해서 FOR이나 DSR에 대해서 부담하는 정도는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집값 자체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한계점에는 많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정 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추가 탄력을 받기에는 좀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미국 관련된 기사, 미국 관련된 거, 다시 주식 관련된 기사 잠깐 볼게요. 몇 개만. 이거 MSR, 그러니까 소형 원자료 관련해서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 지진이나 이런 곳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과 같은 그런 문제, 러시아 쪽에, 소련 예전에 그런 쪽에 문제가 야기하는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극히 낮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존 원전의 사고 발생률보다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그래서 이런 소형 원자로를 그 개발하고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풍력에너지나 이런 건 했는데 풍력 타워를 세워봐야 이게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바꾸고 있어서 SMR 쪽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투자가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기업을 여기 기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SMR 설계에 앞서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모 회사인 플로어,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인데 이거 이제 엔진으로 유명한 방산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이쪽으로 SMR 쪽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답니다. 영국에서 밀어주겠죠. 자기네 회사니까. 그리고 이건 환경 글로벌 마켓의 맹진규 기자께서 10월 24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건 이지영 기자께서 10월 24일 날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딱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복 계정을 사용해서 사용자 수를 부풀리기를 했다거나, 여기 내부 골자 추가로 밝힌 페이스북 이면이에요. 미 대선 전 선거 개입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거나,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미 국회의사당 습격 당시 시위대구 스탑, 방치, 인도 힌두교하고 이슬람 갈등된 원인에 대한 이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을 남겼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이고 2021년인데 이 외면하는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뭔가 약간 성장성의 물음표를 찍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뽑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사입니다. 환경 글로벌 마켓, LG전자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LG전자와 조금 안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정수 기자인데 10월 23일자고 이 애플 쪽에서 LFP, 리튬 철인산 염료, 이 싼 거거든요. 싸고 직접도도 낮은데 그 에너지 직접도, 그러니까 거리가 짧게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중국 쪽의 CATL이나 BYD 쪽으로 가고 있어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쪽이 아닌데, 그래서 LG전자 쪽으로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자동차를 만들어서 애플이 새로운 먹거리를 접근하려고 하곤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사들은 유심히 좀 봐야 되고 이거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애플이 주가에 긍정적인 이슈를 받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중국 쪽이나 이쪽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슈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평상시에는 좀 안 보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